밤에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돼 도통 잠이 잘 오지 않는 편이신가요? 누군가의 말, 그 내용뿐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에도 쉽게 기분이 상하는 편이신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기가 다 빠지는 느낌인가요? 가족이 혹시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자주 불안하신가요? (2023년 9월 3일) 북적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현 기자입니다. (9월의) 첫 번째 북적북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민한 편이신가요? 아주 예민하신가요? 나는 너무 예민해서 세상 살기가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로구만. 나 왜 이렇게 예민할까? 답답하신 편인가요? 예민함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예민 보스, 예민쟁이, 예민미가 철철 넘치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을 가족이나 친구로 둔 분들이라면 오늘 북적북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 북적북적에서 소개할 책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3년 전에 나온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이어서 이번에 실전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가 한겨레 출판사에서 지난 6월에 새로 출간됐습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만나오신 전홍진 교수님은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전홍진의 예민과 둔감 사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전홍진 교수님을 골룸에 직접 모시고 대체 예민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괴롭게 나아가서 예민함을 장점으로 살려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도 오늘은 제목에 이끌려서 예민한 독자들이 많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참 반갑습니다. 이 북적북적에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홍진입니다. 이번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통해서 또 많은 독자들과 만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을 모신 데는 제 사심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런 예민해서 여간 피곤한 게 아닌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책 읽고 물론 책을 통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책을 이렇게 펴보시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여기 막 고슴도치 가족인가요? 얘네들이 맞습니다. 너무 다정하게 책도 보고 티도 마시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예민한 이 글자에도 막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슴도치로 많이 표현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의 그 성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건가요? 고슴도치 같은 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직접 만나면은 아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거, 혹시나 뭐 불편한 게 없을까 신경을 쓰고, 속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그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까칠한가 봐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 건가요? 동시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잘 보이려고 잘 보이고 특히 그 표정이나 말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뭔가 내가 한 얘기가 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럼 이런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원래 인간이 언어적 내용이 일부고 그 비언어적 요소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과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편인 그게 적당하면 좋은데 또 많으면은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냥 넘어가야 될 거를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 에너지 소모가 되고 이게 한두 명하고 만나면 좋은데 여러 명을 만날 때는 아주 피곤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매우 예민하다 이런 게 의학적으로 어떤 정의된 이런 사람은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매우 예민한 거는 이제 의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HSP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예민한 특성이 병은 아니지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의를 해서 아론 박사가 처음에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자극이나 소리나 대인관계 이런 데 되게 민감하고 그런 차이를 쉽게 느끼는 분들인데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분들이 제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진 거고,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HSP가 highly sensitive person인가요? 그렇죠. highly sensitive 아, person. sensitive가 뭔가 기계나 이런 걸로 치면 되게 기능이 민감하고 좋은 건데 네. 사람으로 오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게 되는 거군요. 너무 정보를 많이 받고 이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신기한 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절로 없애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책에서 말씀하신 그쵸? 속어인가요? 그게? 속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도요. 기억 중에 99%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억은 점점 없어지고 사실 우리가 몸에 이 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닿고 있는 거 지금도 이제 몸에 의자가 닿고 이런데 다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 인풋의 상당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걸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좀 아프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은 속어가 안 되고 계속 강화가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군요. 그 여기 책에 보면은 예민함 셀프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잠깐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나는 예민할까 궁금하실 것도 네. 같아서 네. 잠깐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음.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28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이거 28가지 다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 해보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음. 다 읽어봐도 되나요? 여기서?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예, 아니요로 평가해 보세요. 배우자 혹은 친구가 했던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힘든 경우가 많다.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단속, 가스, 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한다.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밤에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긴장을 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시험이나 발표에서 항상 평소보다 실수를 한다.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마지막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는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28개 중에서 13개 이상의 그렇다고 답했다면 매우 예민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저는
매우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몇 개 되셨어요? 개수까지 세지 않아도 이미 이게 다수구나 그런. 네, 네.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에 이제 체크된 문항들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데 민감하고 그 유형이 좀 있습니다. 아예 28개 문항을 다 체크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징적으로 이렇게 체크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꼼꼼하고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예민한 분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거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든 유형도 있고 배우자라든지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좀 힘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유형들을 가지신 분들이 잘 체크될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든 거예요. 문항은 굉장히 이렇게 평이하고 잘 와닿는 걸로 돼 있고 네. 여기 근데 만약에 예 아니오가 아니고 한 5점 척도로 되면 그 정신과에서 하는 불안 검사랑도 좀 비슷한 느낌도 그렇죠. 들었어요. 불안하고 아무래도 예민한 분들이 불안이 높긴 하거든요. 그 불안 정도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28개 다 체크된 분도 봤어요. 그러시겠죠, 진짜. 네, 다 체크됐는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체크가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잘 지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혹시 집에 가시면 막 다 기록을 소진하고 누워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바로 그래요. 전 또 이걸 읽다가 궁금했던 게 예. 교수님은 예민한 편이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잠깐 뵌 걸로는 굉장히 네. 안 예민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예민한 분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저는 주로 우울증을 많이 보는데 우울증 있는 분들이 원래 예민한 어떤 특성을 가지다가 우울증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까지 예민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여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지키는데 제가 네. 실제로 잘 지키고 장점이라면 잠을 굉장히 잘 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예민성을 굉장히 중요한데 비행기를 저랑 같이 타면은 너무 잘 잔다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자가지고 착륙할 때 딱 깨요. 그리고 앞에는 절대 깨우지 마세요. 붙이고 자거든요. 식사를 포기하고 잠을.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잘 안 타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이코노미 타는 계속 자니까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잘 자는지 물어보면은 네. 예민한 분들 중에서 못 자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근데 저는 거의 1년 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같아요, 시간이. 6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테니스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출근한 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아침에. 그다음에 잘 때 잠이 안 올 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잠이 제일 잘 오는지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자주 갔는데 제주도에서 그 둘레길을 걷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자나요. 그래서 네. 제주도에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내려요.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둘레길 앞에 간 다음에 천천히 움직여 거기서. 그러다가 삼방산 정도 보인다 싶으면 바로 자요 거기서. 진짜요? 잠이 와가지고. 실제 그 둘레길을 걷는 생각만으로 졸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가 과거와 관련된 영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잠을 오게 만들고 사람이 나오면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나온다든지 네네. 아니면 자기랑 싸웠던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생각이 각성을 자꾸 시키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아니면 내일 만날 사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해요. 그 등장인물이 없는 그런 등장인물이 이미지가 전혀 필요한 거네요. 등장인물이 전혀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워낙 저는 오래 해가지고 이거 일반인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 저는 가끔은 잠 안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 여행 가가지고 바닷가 걷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내가 어떤 잠을 잤을 때 그 컨디셔닝 조건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 난 잠이 올 거야 생각하면은 잠이 또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으시고 잠도 잘 불러올 수 있고 이러신데 그럼 이런 게 타고나는 것인지 기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평생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더 강화돼서 안 예민한 사람도 매우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예민한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통 그 예민한 분들을 보면은 그 형제나 부모님을 보거든요.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슴도치 가족을 아, 만든 네. 게 그림에. 예, 아버님하고 엄마하고 왜 엄마는 같을까? 아빠하고 엄마는 왜 같냐면은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결혼하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애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비슷한데 어떤 경우에는 애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부터 네. 벌써 막 애가 울고 그렇죠. 예민한 아기들이. 예민한 애고 이렇게 좀 조금만 해도 울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가족들을 만나보면 다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그 어떤 업계에서 좀 이렇게 이게 능력도 인정받고 근데 다 좀 힘들어요. 그럼 조금 무의미한 힘들어. 거 아닌가?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렇죠.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네.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타고나는 거냐, 뭐 후천적이냐. 근데 타고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템퍼라먼트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릴 때 환경이 또 중요해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환경. 그 다음에 커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특히 약간 타고난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 지금 쓰고 계신 칼럼도 예민과 둔감 사이잖아요. 근데 둔감한 사람을 위한 책은 거의 없단 말이죠. 예민한 사람을 위해서 쓰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이 책에 나오듯이 불안, 우울, 트라우마 이런 데도 취약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민한 사람하고 둔감한 분들이 있는데 둔감한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책이나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 텍스트 있잖아요. 네. 텍스트의 자극을 네. 너무 밋밋하게 받아요. 오.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그 텍스트만 있어도 그걸 읽어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충분한 거죠. 읽고 거기에 네. 이제 감정도 입이 되고 힐링되고. 네. 근데 그 둔감한 분들은 텍스트만 갖고는 안 되고 뭐 영상도 있어야 되고 좀 강한 영상이 있어야지 이분들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체가 약간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럼 일단 책벌레들은 약간 예민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많겠네요.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그런 감정이 풍부하고 조금 예민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둔감한 분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긴 않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여기 테스트도 보면은 뭐 생각이 많다, 잠이 안 온다, 뭐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유행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 MBTI랑 좀 연결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렇게 예민함과 MBTI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하더라고요. MBTI가 사실은 이제 정신과에서는 아주 메인으로 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많이 쓰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과 그 환경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아까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 중간중간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넣어서 하고 계세요. 교수님께서. 그게 이 책을 쓰신 목적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민성을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 얘기해 볼게요. 근데 알아차리고 관리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거기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예민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건강염려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 우리 몸이 이제 교감신경계라서 그 긴장이나 불안에 반응하는 그 신경계가 있는데 일단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척도에도 나오지만 호흡이 잘 답답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그리고 두통이 있고 손발이 저리고요. 이러니까 이게 뭔 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병이 좀 있기도 해요. 혈압도 좀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네. 그러다 보니 약을 또 많이 드세요. 네네. 그또 보조식품. 그럼 그 약에 또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건강 메비우스의 띠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긴장이 높죠. 그럼 긴장이 높으면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혈관이 또 수축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한번 힘을 한번 줘보시래요. 몸에 힘을 주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려면 빨리 뛰게 하려면 힘을 주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몸에 있는 피가 가운데로 이렇게 오거든요. 이쪽으로는 피가 나가고. 그러면 여긴 절이죠. 피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평소에 긴장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몸의 반응이 있고 그게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을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민하다는 걸 인식한다기보다는 잔병 치레가 너무 많다. 네, 저는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잔병 치레가 많으니까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 있어서 예민성을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고 네. 또 조금만 몸에 변화가 있으면은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네. 문제, 순환 문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진짜 그 예민성의 파도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파동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민하다는 걸 인식은 못하고 그 몸의 변화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오만들다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내가 원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미리 좀 알면은 네. 대처가 됐을 텐데. 그렇군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혈압을 집에서 네. 10분 단위로 체크하는 분도 있어요. 계속. 그 진짜 혈압이 올라요. 하도 혈압을 재가지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지 몰란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저체중인데요. 예. 살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체중을 매일매일 재요.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건 이제 흔치는 않은데. 살이 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네, 또 저체중들도 저체중에 애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더 없어지니까 또 빠지면 더 그럴 수 예민해지니 있겠네. 그럼 힘이 그쵸. 없어서. 그렇죠. 더 예민해질 수 네.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뭐 예민하다는 걸 알면은 어릴 때부터 좀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그게 내 능력으로 발휘되는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건강 염려증 이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이게 염려로 안 가고 능력으로 발휘되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교수님?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각의 부정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쭉 흐르다가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직장 다니면 뭐하나. 의미 없다. 이런. 내가 이 여자하고 살면 뭐하나.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내가 이제 어떤 당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결국 일로 가다 보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네. 그걸 진짜 그 생각이 얼마나 자동적이면 용어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자동사고. 예. 네. 그 자동사고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좀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은 그래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일 자체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돼요. 네. 뭐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날 때도 결국은 헤어지고 뭐 상처받겠지? 안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자동적인 사고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그럼 끊으려면 이제 좋은 자동 사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어떤 게 좋은 자동적 사고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나는 이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닌다. SBS를 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자주 생각을 하면은 거예요, 제가. 네, 그런 생각을 네. 계속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정말 이 회사나 이런 데서 내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의 흐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네네. 연습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의 연습이 자꾸 하면은 써놓고서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 책에 보면은 맞아요. 예시가 몇 개 있어요. 예시가 있죠. 네, 이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이거 한번 몇 가지 예,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나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내가 일을 한다면 잘 되든 못 되든 일을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했던 얘기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이제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 방금 마지막에 이게 네. 되게 중요한데 네. 예민한 분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밤에 이불킥하고 이러죠. 그거 하지 마, 그 말 안 할 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꾸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 기억이 계속 남거든요. 근데 상대편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하게 돼요. 아. 그 사람은 기억을 못 네.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내가 이전에 한 말과 연관돼 있다고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사고들을 한번 하나씩 바꿔보는데 사람마다 독특한 부정적인 사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주로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항상 그러니까 안 돼. 아. 그러면은 항상 안, 네. 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다 네. 하고 또 반대거든요. 근데 잘 될 수 있다면 또 잘 돼요.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렇죠.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노력을 하면 바뀌어요. 이런 근데 거 매일 이렇게 복습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나아질 수 그렇죠. 있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자기 이제 딸이 있는데,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게보다는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사람이 잘 될 거야 하면은 그렇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특히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바꿔보시라고. 그러게요. 네. 모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좋은 자동 사고를 갖는 것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두 번째 이제 에너지 소모. 네, 에너지 소모.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안에 에너지를 좀 덜 조절할 써야지.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예민한 분들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팟캐스트 몇 저희 시 하고 5시 있죠? 지금 5시 반. 이때쯤 기진맥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를 소모해서 5시가 되면 이제 출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퇴근하기만을? 퇴근만을. 왜냐하면은 완전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이게 리필이 안 돼요, 잘. 집에 가면 또 티격태격 해가지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아침에 가고 아침부터 또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충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까요? 네네. 방금 이 교수님이 해주신 이 얘기가 에너지 고갈이 뒤에 나오는 좋은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나쁜 생활 리듬이 있는 사람의 일상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되게 연결돼서 그 부분 잠깐 제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매우 예민한 어떤 회사원이 있다고 상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무기력하다. 출근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어지럽다. 오전, 잠이 잘 깨지 않고 멍하다. 업무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점심시간이 가장 편하다.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후가 되면 기력이 소진돼 퇴근할 시간만 기다려진다. 저녁, 귀가하면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기분이 우울해지면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생각난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배우자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자주 다툰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 시세를 자주 확인한다. 잠을 자려고 해도 오지 않고 내일 출근하기가 싫어진다.
이러고 이제 다음날 다시 아침에 반복인 거죠. 반복이죠. 그럼 이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에너지도 아끼고 좋은 생활 패턴도 만들고 이러면은 좀 이 패턴에서 그렇죠. 벗어날 수 그 있는 건가요? 패턴이 이제 계속 비슷하게 돌아가면은 결국 거기서 이제 조금만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못 견뎌요. 아까 모든 게 이래서 뭐가 와나 약간 이렇게 뭐 뭔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아까 밤에 봤던 해외 코인이 갑자기 네. 폭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이제 못 견디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처방과 이제 장기적인 처방인데 저는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젊을 때부터 이 자신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젊을 때부터. 그래서 배우자부터 먼저 신중하게 만나야 돼요. 지금 뭐 결혼했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이 배우자들이 특히 예민한 분들하고 잘 안 맞는 분들. 어떤 사람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이 안 맞나요? 네. 한마디로 이 목소리가 크고 좀 과격한 분, 권위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맞아요. 제가 보면은 소리가 되게 크면 이 원래 귀가 밝은데 아주 그리고 좀 조용조용하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그 공감 잘해줘 이런 분이 잘 맞거든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이런 사람 잘 맞나요?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미리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할 수 없다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제가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잘 몰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내가 예민했을 때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일단은 특히 부인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를요. 그 사람과 연관된. 근데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와 얼굴하고 그 좋은 기억이 자꾸 매칭이 돼야지 만나면 좋거든요. 그렇죠. 생각만 하면 막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억하고 결부돼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기억하고 감정이 태그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이 소환이 돼요. 순식간에 쫙. 아주 빠르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랬다면은 일단은 가정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너무 늦게 밤에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코인이나 이런 거 그건 낮에 회사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 주식 하기 좀 어렵네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 밤에 그걸 했다가는 진짜 밤 셉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많이 답답해요. 지하철에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왔을 때 완전 기가 다 빨려요. 도착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피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밤에. 예민한 사람들은 또 밤에 못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최고 사람들 많은 데서 거기서 그냥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 조절하면 계속 요게 예민성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예민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에너지가 덜 쓰이는 거예요. 예민하지만 성공한 분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서 회의할 때 힘들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보통 회의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회의나 대인관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해요. 자기는 예민한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좀 생기거나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말을 줄여요, 자기가. 이렇게 듣고만 있고. 좀 편해지면 또 얘기를 하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내가 힘든데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숨이 막혀요. 화나고. 그런 걸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에 상당히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하고 회의하는 건 20명하고 회의하는 건 똑같아요. 에너지 소모가. 근데 예민한 분들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비례해서요? 비례해서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최고로 예민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다. 나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말을 줄여야 듣고 있으면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 그러다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한테 맞으면은 그때 얘기하면 되고 내가 이 사람들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회의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퇴근하고 약간 에너지가 남아요.
네. 네, 그때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하면은 더 좋죠. 네, 맞아요. 교수님 여기 책에도 써주셨어요. 그 에너지가 남지 않으면 어떤 창의적 활동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에너지를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배우자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여기 책에 아주 또 중요하게 등장한 안전기지랑도 아, 맞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안전기지. 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안전기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안전기지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예민한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안전기지란 것이 뭔지부터 네. 궁금해요. 안전기지는 예민한 분들이 내 예민성이 0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기지, 존재예요. 그거는 꼭 예민한 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있는 건데 그러게요. 돌비라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어릴 때 보면 엄마가 그 역할을 보통 하는데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안정됐으니까. 안정이 됐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네? 그러면 처음에 엄마 옆에만 있다가 그러면은 엄마는 있을 테니까 멀리 가서 친구도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오브젝트 퍼머넌스라 그래요. 나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있는 거다. 그게 형성이 돼야지 이제 멀리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되면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걸 이제 한다든지 이럴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당히 그 경계하게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엄마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나 아버님이 그 역할 못 했는데도 잘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안정애착하고도 비슷하네요. 듣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역할 못하면 원래 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잘 살고 잘 지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일 많은 형태는 자기 직업이나 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일이 그럴 수 있다. 아니,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일이 물론 힘들면서도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뭐 99%인데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감독인데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면서 내 아픔을 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작품의 동력이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뭐 배우도 이렇게 연극을 한다든지 이럴 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의 강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너무 잘 이 사람하고 맞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성공하는 거고. 네, 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긴장이 제로가 되는 마음이 편해지.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게 사람 지금 엄마나 직업 이런 거 말씀해 주는데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안전기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많이 본 거는 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헬스 많이 하는 PT 네네네. 그런 것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하는 동안만큼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케이스가 나오지만 신체를 크게 만들잖아요. 그게 자신이 이제 어릴 때 뭐가 맞았다든지 이런 왜소함을 극복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참 굉장히 그게 다이나믹한 게 그 자신이 하는 그 취미 활동이나 이게 네. 자신의 안전기지하고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그걸 커버해 주는 경우가 배우자 겸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봐요. 그 경우도. 성공한 분들 중에 특히 많아요. 본인은 굉장히 예민한데 배우자가 안전기지가 배우자 잘 되게 성공했는데 배우자를 딱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서포티브한데 배우자가 보면은 그런 남편의 기질을 잘 알아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나요? 그 반대인 아내가 경우도 있죠. 예민하고? 그렇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분들하고 안 맞는 경우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 근데 결혼 전에 알았으면 안 했겠죠. 네네. 그게 또 멋있어 보여서 또. 근데 그러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혀 결혼하면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안전기지를 하나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인생의 고비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넘어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또 보는 분들 중에서 중년기에 네. 남자들 중에 퇴직하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가 퇴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상실감 뭐 이런 게 상실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쓸모 없어졌다 그런 느낌. 그런 것보다는 네. 괜히 바쁘게 만들어요, 자기. 예전에 이 직장에 있을 때와 네네. 준하게 바빠요. 네. 사람들도 무지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잘못 투자에 돈을 날린다든지 이제 그런데 그런 안전기지나 이런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여행 등산도 잘 하시고 또 부인하고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은 그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보면은 그런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자기 예민성이 올라갈 때 네. 예, 그런 도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걸 알고 잘 준비를 해놓는 게 좋죠. 맞아요.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그럼요. 것도 된다고 하셨고 재밌었던 건 담당 의사도 써주셨어요. 그거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담당 의사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 그 병원에 진료 보면서 안정감을 받는 건가요? 맞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여성 혼자 사시는 네. 집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한 1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한 10년 이상 빨리 사망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여성들은 한 10년에서 20년은 혼자 살아야 돼요. 네.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그러면 혼자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면은 자기 담당 의사가 사실은 친구 같을 것 같아요. 친구보다 자기 아빠 같이 돼요. 아빠나 엄마 같이. 네. 그게 우리가 나이는 많으신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먹고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물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딴 데 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정말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혹시 딴 데 안 가시나요? 가시면 연락 달라고. 선생님한테도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아요. 가면은 내가 너무 못 살 것 같아. 허전해서. 특히나 정신건강의학과는 그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주로 진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뭐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내과나 재활학과나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애들 보는 과는 좀 아니겠지만은 저 어른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데서 안도감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지금 예전하고 그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의료에서. 고령화가 되면은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지겠어요.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담당 선생님을 이제 잘 만나는 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약만 주고 빨리 가세요. 이거보다는 이거 어디 힘드신 데 있으세요? 아이고 그 혼자 뭐 가정 사정도 알고 그것만 들어도 오히려 병이 낫는 느낌 들 것 같아요. 뭐 혼자 지금 사시는 거 다 알고 뭐 가정 사정도 알고 표정도 웃으시면서 하시면은 그게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시거든요. 그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참 안타까운 강아지가 좀 빨리 죽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게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받는 트라우마 중에서 강아지 사망의 트라우마가 또 커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돌아가시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마저 사망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크게 구성이 다 교수님이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거나 했던 분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실어주신 건가요? 이게요? 근데 내가 직접 본분을 그대로 실으면 안 되고요. 재구성을 해야 되나요?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100명 정도 합쳐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만 이렇게 1:1 매칭이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이름을 넣냐면은 이름을 가명이라도 넣어야지 더 현실감, 몰입감이에요. 맞아요. 거의 거기 있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뭐 예민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러면 정말 진료를 받아야겠다 그런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이 책에 이제 40여 가지 상담 사례를 담아주셨는데 독자들이 나는 요새 이러니까 이런 거 좀 찾아봐야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교수님 보기에 이런 분들은 이런 책 읽는 거로는 안 되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일단 보다 보면은 나랑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어요. 이런 건 나랑 비슷하고 저런 건 나랑 비슷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안정감에 도움이 돼요. 이 케이스를 많이 한 이유가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예민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알면은 나도 여기서 이런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뭔가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보통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극복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은 일단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담당 의사가 네, 그냥 연결돼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전이라고 하죠. 네. 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민한 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나타나요. 우리 큰 병원 가보셨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나 큰 병원 가면 천장이 막 높고 네네. 막 하늘에 뭐 달려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막 엄청 크죠. 일단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요? 외국에도 그렇거든요, 병원이. 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은 안 그렇잖아요. 1층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병원은 막 천장도 높고 교회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들으셨어요? 전 약간 공항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느낌도.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그 병원의 전이가 돼요. 내가 이렇게 큰 병원에 들어왔으니 난 낫겠구나. 그 감이 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실제. 그게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실제 도움이 돼. 그러니까 병원에 로얄티가 생기고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 이런 확신이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도 이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전문성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내 옆에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은 내가 갑자기 아프면 도와주겠네? 내가 안심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그 메커니즘. 네. 이해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돼요. 나이가 내가 한 80, 90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애들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전 지금도 이미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깝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내과나 이런 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신건강학과도 역시 그런 게 있고 그것 자체를 사실은 정신건강학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또 개인적으로 다른 과하고는 다른데 다른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의 얼굴만 보면 차트를 안 봐도 대충 알아요. 히스토리. 진짜요? 네. 제가 본 환자 10,000명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많은 환자들 짧게 어느 또 정도는 보시잖아요. 어떻게 차트를 안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왜 여기 왔는지를 보면 알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하고 연결성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과에서 만약에 당뇨만 계속 본다 그러면 그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모르는 수도 있어요. 물론 알기도 하겠죠. 계속 보면은. 근데 정신건강과는 100% 알아요. 그 사람은 누군지. 그러니까 강한 그 본딩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줄타기 같은 거 할 때 밑에 있는 그런 안전망 같은 그쵸. 그런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혼자서는 어려운 거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하고도 잘 안 됐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학교 가서 됐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친구들은 보통 사람이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이게 많이 본 사람이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서 잘 잡아줬을 때 되게 보람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죠. 수만 명을 계속 봐야 되니까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다든지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주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성취 외에도 그냥 이렇게 막 안정되는 모습 점점 그런 거 보시는 것도 되게 그럼요. 보람이 근데 있으실 것 이게 같아요.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성취하고 잘 지내니까. 눈에 아예 보이는 성과가 그리고 생기는 거군요. 제가 한 번 그런 성공한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세이브를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세이브하고 학교는 다 휴학하고 네. 잘 될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일단 나가서 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즐거움과 자극을 그쵸. 경험해야 그때 되는 이제 건가요? 그거를 이게 책을 읽고서 그걸로 가능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요걸로 안 되면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료진의 도움도 물론 네. 지금 들어오시고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좀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아주 예민하다. 내 가족이 예민하다. 이럴 때 좀 취할 수 있는 태도나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소리를 많이 지른다든가 이런 거 외에도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쵸, 중요한 거 그쵸. 하나만 말씀해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예민한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그 직업에 따라 좀 틀려요. 직업 중에서 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든지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런 직장에 있는 분들이 예민한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돈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돈 관리. 네, 돈 관리. 그건 꼼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직업이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직업, 특히 뭐 고객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서로 예민하거든요. 그 고객과도 그렇고 직원들끼리. 네. 그래서 직원들끼리는 서로 잘 하나의 힘이 돼야 돼요. 이 대외적으로 바깥의 사람이 공격이 잘 들어오기 네, 때문에 우리는 한편 우리는 한편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결국은 당해요. 그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적이 그렇게 아니군요.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항상 존중해주고 그걸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데 회사 보면은 막 안에 아주 자유롭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책 표지를 한번 보실래요? 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책에서 표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맞춰볼게요. 일단 이 안경 쓴 아빠 손두치 같은데 책을 읽고 있고요. 되게 평온한 표정으로. 엄마는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고 이 첫째는 발랄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요람해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의 표지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빠가 예민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빠가 예민하고 애들도 예민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싸워요. 네. 이게 보통 보면 아빠만 보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거죠, 애들은. 그리고 애들만 보면 아빠는 한숨이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러면 가족이 아까 집에 가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네네. 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내 목소리와 얼굴과 그 좋은 느낌이 연결되게 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예, 그게 애들이 내 목소리 들으면 아유, 저 사람 또 오네.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아빠 목소리니까 기분 좋고 막 강아지도 막 뛰어가잖아요. 네. 목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 내 목소리도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은 그 좋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부드러운 목소리의 느낌, 그 내용, 애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빠 목소리에 각인이 돼, 임프린팅이 되거든요. 그 엄마도 좋긴 한데 엄마보다 아빠 목소리. 더 좋나요? 네. 왜냐하면은 아빠하고는 자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하시고 이제 근데 어릴 때 안 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막 싫어 이러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을 잘 네. 세워야죠. 그리고 이제 책도 같이 읽어주고 만약에 책이 어렵다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그 좋은 기억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미지하고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결부되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빠가 중요해요. 네. 이게 이 가족 중에서 네. 아빠가 안 바뀌면은 네. 힘들어요. 그래요?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아빠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뭐 집에서 아빠지만은 이 아버지는 목소리도 크고 좀 권위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왜 아이스크림하고 저희 커피 이런 걸 네, 먹고 있어요. 뭘 먹으면서 이걸 하면 좋아요. 네. 먹으면 더 에너지를 편해지거든. 네, 저 그쵸? 예민쟁이들은 배가 고프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잘하시네. 그래서 먹으면서 책 딱 듣고 하면은 또 이 예민한 사람들 위한 책을 읽어주라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저희 교수님 목소리로 직접 예, 예. 한 부분 듣고 갈게요. 이게 아마도 교수님이 이 책에서 네. 하고 싶었던 말씀이 되게 잘 요약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족이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자신의 예민한 성향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의 탓을 하게 되면 적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응의 문제가 반복되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결국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자신을 발견하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예민한 특성은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잘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점으로 오늘 우리 몇 가지 네. 방법, 핵심적인 거 배웠으니까 책을 이렇게 또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책을 통해서 또 복습해 보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책도 잠깐 읽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민한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예민한 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힘드셨어요.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반응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예민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민한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예민성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게 섬세한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좋은 사고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안전기지를 형성하고 좋은 생각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한다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성격으로 이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예민한 분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 100% 발현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우리도 잊을 건 잊고 현재에 집중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 맺은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우리 무면허 운전, 위험한 이 무면허 운전 대신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삶을 운전하고 싶으신 분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읽으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얘기 들려주신 전홍진 교수님과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